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이제 상법 절차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셨고요. 오늘은 상법 절차 관련된 관련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례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세무조사 과정이나 뭐 어떤 법원의 판결 등에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몇 가지 주총 절차 내지는 결의 내용과 관련된 주요 사례 몇 가지 볼 거고요. 이제 주총 관련된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세무 관련된 사례는 당사자가 이해가 내린 소송 당사자가 회사와 국세청이 원고 피고가 되죠. 근데 이제 총에 관련된 사례는 보면 회사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그런 분쟁이 있는 경우가 이제 다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 사례에서도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처분받은 그 판례도 있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요 사례 볼 거고요. 자, 여기 이쪽에 이제 보면 한 뭐 7, 8가지가 되는데요. 절차상의 하자와 관련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결 사항이 특정인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어떤 결의사항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주주 구성과 관련돼서 대주주가 있고 소수주주가 있는데 이제 소수주주가 반대한 안건들을 대주주가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서 안건을 통과시킨 관련된 또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집 통지 관련된 몇 가지 사례, 그리고 1인 주주, 한 사람이 100%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분 구조인 경우에 주총 절차 관련된 내용, 그리고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데 모든 주주가 모였을 때 법률적인 효과,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절차상의 하자와 관련된 의결사항. 여러분 그 구체적인 판시사항이라든가 사실관계는 교재 여기 보면 103페이지 이하에 있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이제 임원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 사례인데요. 그 퇴직금을 회사는 정관 변경을 통해서 작성된 어떤 규정의 내용대로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송구불산입 상해처분을 받은 거에 대한 쟁점 사례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심판 사례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액을 부인하는 논거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상법 절차와 관련된 내용 보시면 자, 여기 부분입니다. 임시주주총회 참석 주주는 대표이사 김땡땡, 이사 유땡땡 및 이사 유땡땡 3인으로 날인되어 있으나, 자 보세요. 이사 유땡땡 씨는 해외 체류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된 논거가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백을 송금불상입 처분한 그 사례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 사실관계 내용에 대한 내용, 요건 나중에 교재에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주주총회 의사록을 봤더니 이사 3명이 날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사 1명은 해외 체류 중이었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 같이 보셨던 내용들 중에 회의가 있고 회의록이 있는 거고 주주총회가 있고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는 것이었잖아요. 회의가 없고 회의록이 있는 것은 이거는 회의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가짜 회의록일 뿐인 거예요. 주주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있고 주주총 의사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의사록만 가짜로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하지도 않고 주총 의사록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효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 주총 의사록이 그냥 가짜일 뿐인 것이죠. 우리 법률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야지만 그게 효력이 발생을 하는 효력 요건이 되는 건데
법원에 아니 저기 국회에서 어떤 회의 절차 내지는 결의 절차가 없었는데 이게 효력을 발생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예.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사실은 뭐 몇십억이 지급되는 퇴직금이니까 뭐 몇억 몇십억이 나중에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청 의사라고를 잠깐 볼게요. 보물창고 한번 가볼게요. 보물창고. 네. 자, 카페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주요 자료는 여러분 요 실무 서식 자료라든가 컨설팅 실무 자료 요 메뉴에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여기서 키워드를 한번 쳐보시면 돼요. 자, 주주총회 의사로 자 치시면 뭐 여러 가지가 뜨는데 이건 자본감소고 우리가 퇴직금 규정에 대한 결의한 걸 한번 보시면 이번 퇴직 규정 승인 여기 있네요. 자, 주총 의사록. 그러니까 퇴직금 규정을 제정하는 그 총회 결의에 대한 의사록인 거죠. 자, 주총 의사록을 한번 열어보면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하고 여기에 이제 뭐 주주 수와 뭐 그 몇 명의 주주가 뭐 참석했는지에 대한 현황이 표시가 되고 여기 보면 날짜가 있죠. 2022년 8월 26일 오전 10시 본점 회의에서 주총회를 개최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의사록이 총회를 개최하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최를 하고 개최하다라는 의사록이 있는 것이지 개최하지도 않고 이렇게 개최한 것처럼 의사록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없던 주주총회가 생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쭉 표시가 되고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자, 맨 밑에 보십시오. 회사 이름이 표시가 되고 여기에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돼 있어요. 이사의 의사록은 조금 다르죠. 이사의 의사록은 출석한 이사와 감사도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거든요. 근데 주총 의사록은 감사는 사인할 권한이 없어요. 주총 의사록은 이사만 사인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이사가 사인하는 거냐면 출석 이사가 사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심판 사례에서 보면 이사가 이렇게 3명이 사인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유 이사님 한 분은 요날 2022년 뭐 8월 26일 오전 10시에 회사 회의실에 본점 회의실에 있었던 게 아니고 어디 있었다고요? 해외에 있었다고 해외. 사인할 수도 없는 사람이 사인이 돼 있다는 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총회 개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총회를 하셔야 하고 관련된 요 날짜와 출석한 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알리바이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사례 가볼게요. 자, 총회 의사결정이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경우 상해 처분된 사례가 또 역시 조세 심판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고 여기 이제 퇴직금을 150억을 지급한 사례네요. 150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퇴직금을 150억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송금사님 상해가 됐다. 어마어마하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금액이 아마 추정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주총회 참석 주주가 퇴직 당사자 2명이고 이들이 의결권, 그러니까 이 2명이 대주주이겠죠. 이 2명만 참석하면 주총회 특별기일 요건인 3분의 2 요건이잖아요. 67%만 찬성하면 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대주주였을 거고 그 둘만 나와서 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안건을 통과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제정된 규정은 이미 결의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성과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고 임의적이고 그 어떤 그 혜택이 그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어떤 그 부당한 규정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성,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규정이 갖는 요건은 일반성을 요건으로 하고 또 임의적인 요소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된다. 그래서 그런 요건,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용 인정 못하고 상해로 처분한다는 거죠. 심판에서 지우죠. 상급 사례 없어요. 그래서 끝난 겁니다. 네, 자 다음 사례 가보겠습니다.
자, 소수주주가 반대한 안건을 결의한 총회의 결의의 무효. 네. 자, 이 부분은 회사와 국세청의 그런 그 분쟁 사례는 아니고요. 회사와 주주 간의 분쟁 사례예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개별 사례 사실관계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임원퇴직금 규정을 제정 결의한 다음에 정기주주총에서 임원퇴직금 규정을 결의했는데, 자, 10% 보유한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0% 대주주가 이를 강행해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90% 대주주가 있고 10% 소수주주가 있는데 90% 대주주 측에서 임원퇴직금을 이제 실제 사실관계 보면 임원퇴직금을 5배로 하자라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안건을 상정을 해요. 10% 소수주주가 반대했어요.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회사가 뭐 이렇게 경영 성과가 지금 뭐 많이 활성화된 그런 단계도 아니고 한데 퇴직금을 5배씩 챙겨가면 너네 임원들만 뭐 이렇게 밖으로 챙겨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90% 대주 측에서 그에 대한 리액션을 잘못한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소수 의견을 뭐 존중해서 뭐 차후에 한다라든가 뭐 5배가 아닌 뭐 4배로 한다든가 3배로 한다든가 어떤 협상의 어떤 그 기술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90% 대주가 이렇게 한 거죠. 투표합시다. 투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총 투표결의 요건은 67%이면 되는 건데 90%니까 당연히 90%가 찬성을 하게 되고 10%는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건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그렇게 해서 투표권을 행사해서 투표가 이루어져서 이 안건이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되고 대주주 측에서는 이제 어쨌든 그 규정이 이제 어떤 주총 승인을 이제 얻은 거니까 그 규정에 근거해서 임원퇴직금을 향후에 5배를 지급을 했죠. 그런데 10% 소수주주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뭐 송금세 된 건 아니고 소수주주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 결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차분히 읽어보시고요. 자, 결론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랍니다. 배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배임이라는 거예요. 배임. 형사처벌로 갈 수 있는 가는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법상의 이제 법률적인 효과고, 근데 어쨌든 퇴직금을 5배로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 세법상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상 이게 무효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배임이니까 이건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 무효라는 얘기잖아요. 사법상 무효가 되면 세법에서도 그 퇴직금 지급을 당연히 정상적인 송금 금액으로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이제 무효니까 반환해야 되는 금전이 돼버릴 테고, 그걸 반환하지 않, 공익 효과가 이제 계속 된다고 그러면 과세 관점에서 이게 이제 체크가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송금물상이 상여처분을 받게 되겠죠. 네.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좀 못 받고 퇴직금으로 원천이수 했을 텐데 상여로 처분받으니까 다시 연말정산 합산해가지고 다시 종합소득 수령 신고하거나 이런 절차를 또 취하게 되는 게 되겠죠. 그게 뭐 가산세까지 부담하고 하면 뭐 엄청난 금액이 또 추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총회 관련된 사례가 상법 절차 관련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는, 단 한 개의 사례도 있다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어떤 실무 처리를 할 때 이런 사례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케이스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 판례들은 중요한 실무적인 어떤 그 상황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 고려하셔서 총회를 실시해야 될 거고요. 관련 소집 절차 관련된 사례는 잠깐 볼게요. 자,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해서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무료다라는 대법원 판례고요. 역시 대법원 판례 많이 있죠. 실제 소집 절차와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청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거리 부존재가 되는 거. 결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결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 규정은 다 가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없는, 효력도 없는 그런 상태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가 어떤 퇴직금이나 이런 걸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송금물상임 상해처분을 받겠죠.
이거 회사,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강의를 듣는 구독자 여러분들은요, 우리 회사의 임원퇴직금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정했던 의사록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실제 소집 절차를 했느냐, 진짜 계류 절차를 했느냐, 그리고 나서 의사록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소집 절차, 계류 절차 하지 않고 의사록만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안 했다 그러면 지금 무효인 상태의 법률효과인 그런 규정들을 지금 보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하셔야죠. 보완하셔야죠. 그래서 다만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요,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임원 퇴직금은 서로 이런 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뭐 내용상의 어떤 그런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상태 내지는 향후에 어떤 그런 조세상의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태라도 지금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치유하실 수 있어요. 왜요? 아직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임원퇴직금은 은퇴할 때 지급되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무는 항상 지급이 되고 나서 이제 조세 효과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른 뭐 처분을 나중에 이제 받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단계이시고 혹시라도 이런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셔가지고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이제 그렇게 한 게 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해서 제대로 이렇게 보완을 해 놓으시면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싹 치유가 되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도 보면 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총회 자체가 성립이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법에서 주청 절차 관련돼 가지고 실제 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주주들한테 이렇게 통지하는 그런 절차 있죠. 이게 이제 효력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회 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인 그런 법률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통지하는, 모여주세요, 이런 안건으로 언제 이렇게 하니까 모여주세요라고 하는 그 절차가 굉장히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반드시 절차를 또 수행을 해야 될 테고요. 이사회 관련 사례도 보면 이사회 소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인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절차 관련 사례 요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인 회사인 주식회사는 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분 구조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하더라도 한 명만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그냥 의사록만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 이제 그 100% 가진 사람이 대표이사고 실질적인 경영자이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의사록만 작성돼 있다고 하면 그건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주총회가 매번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총회 효력은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물론 그 결의 이제 내용이 이제 뭐 아까처럼 특정 인에게 국한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혹시 2차적인 조세 문제는 또 진단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상법상 총회 효력 자체는 1인 주주인 경우에는 의사록만 만들어 놓으면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전원 출석 총회는 유효하다. 관련 대법 판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 결의 및 소집 절차 없이, 아까 소집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모든 주주가 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면, 그리고 또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는 대법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할 점이, 이 대법 판례는 정말로 모든 주주가 다 모였을 때 이 판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주주가 모이지 않고 실제 총회가 없었다고 하면 이 판례 적용 대상은 아닌 거죠. 모든 주주가 모인 것처럼 의사록을 가짜로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팩트 자체가 모든 주주가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겠죠. 모든 주주가 모였어? 근데 소집 절차 이런 걸 안 했어? 모든 주주가 근데 모였으면 뭐 전화를 받았든 무슨 뭐 어떻게 소식을 듣고 했든 모든 주주가 모였다는 얘기 뭐냐면 절차상의 하자가 다 치유가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겠죠. 절차는 없는데 어쨌든 다 모인 거잖아요. 절차를 한 거와 같은 효과가 생겼으니까 다 모였겠지라는 법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주가 모이면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그래서 뭐 요 정도 판례 보시고 실무 절차 수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정관 변경 효력. 이건 보니까 전에 유튜브에도 한번 찍어서 짧게 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판례인데, 우리, 그러니까 총회가 있고 의사록이 있고 뭐 필요하면 공증받고 이런 절차를 이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관 변경 효력은, 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정관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증받고 하는 여부는 정관 변경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주주총회 효력은 실제 주주총회가 있고 거기서 결의가 있으면 그때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여기 보면 원시 정관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만드는 정관. 이제 그게 이제 등기소에 정관이 제출이 돼야지만 법인 등기부 등본이 이제 그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원시 정관은 공증인이 인증을 받아야지만 효력이 생겨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니까 원시 정관은 예전에 다 효력이 이미 생겼겠죠. 이후에는 개정 뭐 또는 뭐 변경 뭐 전면 개정 형태의 정관 변경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그때 효력은 공증 받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특별 결의가 있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무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셨듯이 공증을 안 받는다고 해서 효력이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효력 요건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주총회를 진짜로 실시했고, 누가 니네 야 준촉 진짜로 실시했어? 라는 어떤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뭐 이런 뭐 사실관계 증거라든가 우편 보낸 내용이라든가 뭐 이메일 보낸 어떤 그런 캡처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총회 개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상관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안건이고 그러면 공증비는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공증까지 받아 놓는 게 입증 책임의 강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실제 소집 절차 수행하고 모여서 회의해서 거기서 결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록을 작성하고 필요하면 공증받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장업체 이런 제도 정비 같은 걸 도와드릴 때 퇴직금, 그러니까 막 몇십억이 지급된 그런 안건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을 제안드리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큰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회사 입장에서 뭐 거래는 법무사 이렇게 통해 가지고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받게끔 받고 이렇게 실무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총회 관련된 내용은 이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 절차하고 요 정도 판례 준수하셔서 하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다 확인됐을 거라고 보시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차 설계 컨설팅 있는 내용 확인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계.